우리는 동물원에서 수많은 동물을 마주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더 예쁘고 희귀한 동물들을 만들어내 심지어 인간과 교잡종 실험도 진행된 적이 있어. 누워서 유튜브를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이종교배종들이 만들어지고 있어. 이 사진 한번 봐봐. 이 동물의 이름은 레오포냐. 사자의 갈기와 표범의 무늬를 가지고 있어. 사자와 표범의 이종교배로 태어난 동물이야. 실제로 표범 속 동물 중에서 사자와 가장 유전적으로 가까운 동물은 표범이라고 해. 사자 새끼 시절에 표범과 같은 무늬를 갖고 있는 이유야. 그런데 대부분 레오폰들은 성체로 성장하기 전에 목숨을 잃어. 그러나 사진 속 레오폰은 성체까지 살아남았어. 일본의 고시엔 한신파크에서 태어난 레오폰들만이 성체까지 살아남았다고 해. 사진 속 수표범과 암사자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 그렇게 3남매 레오폰들이 태어나게 돼. 이종교배로 태어난 수컷들은 생식 기능이 없어. 호르몬과 영양제를 섞어 먹여도 번식이 가능해지는 일은 없었어. 그런데 암컷은 번식이 가능하거든. 1967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 한신파크에서 사자와 표범의 교배로 나온 레오폰과 호랑이를 교배시키는 시도를 해. 그 이름은 타이폰. 사자, 표범, 호랑이의 피가 모두 섞인 맹수를 만드는 계획이었어. 그렇게 1967년 10월 이토주 동물원에서 수컷 벵골 호랑이를 데려와 암컷 레오폰과 짝을 맞춰. 놀랍게도 얼마 뒤 암컷 레오폰이 임신됐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어.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암컷 레오폰은 아이를 잃게 돼. 그 이후 레오폰들은 후손 없이 모두 목숨을 잃었어. 1985년 7월 19일 마지막 남은 레오폰이 목숨을 잃고 이젠 어디에도 더 이상 레오폰은 존재하지 않게 됐어. 더 놀라운 점은 아프리카의 상상 속 동물 마로지가 어쩌면 자연에서 나온 레오폰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존재했어. 크립티드 마로지의 가장 큰 특징은 얼룩무늬를 가진 사자라는 점이었거든. 그러나 자연적으로 레오폰이 발생할 확률은 사실상 없다고 해. 호랑이랑 고양이 합쳐서 호양이는 어때? 호랑이는 표범학과고 고양이는 고양이학과라 종이 달라. 교배가 불가능해. 인간과 다른 종을 교배시킬 수 있을까? 정말 놀랍게도 실제 사람과 침팬지를 교배시킨 미친 박사의 실험이 존재해. 그 이름은 휴먼지 프로젝트. 미국 진화 심리학자 고든지 갤럽은 이렇게 말했어. 약 100년 전 인간과 침팬지의 혼종이 태어났다가 공포에 질린 의사들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암컷 침팬지의 인간 정자를 수정해 휴먼지를 임신시켜 출산까지 했다고 말했어. 이 사람은 1920년 러시아의 생물학자 일리아 이바노프야. 1901년 일리아는 세계 최초로 동물 인공수정에 성공해 생물학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야. 그러나 일리아의 연구는 끝나지 않았어. 결국 그는 휴먼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돼. 인공수정으로 새로운 종을 탄생시킬 수 있다고 믿었어. 인간과 침팬지의 유전자는 95% 이상 일치하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 생각했어. 당시 소련은 인간의 지능과 침팬지의 피지컬이 합쳐진다면 엄청난 노동력과 군사력으로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고 믿고 연구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 일리아는 아프리카까지 건너가 수차례 실험을 진행해. 그러나 계속 실패했어. 결국 그의 실험은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되고 미친 과학자라는 이름이 붙게 돼. 끝내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러시아에서 추방당한 뒤 뇌출혈로 인해 목숨을 잃어. 영어 혹성 탈출을 실제로 재현하려고 한 거야. 사람들은 과학자가 미치면 더 무서운 이유라고 말했어. 그런데 실제로 올리버라는 침팬지는 다른 침팬지들과는 달리 직립보행을 하고 사람처럼 행동했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인간과 침팬지의 이종교배로 태어난 종이라고 주장해. 거기다 염색체 의뢰 결과 인간과 원숭이과의 사이인 47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었어. 새로운 종이 발견됐다며 휴먼지의 탄생이라고 말했어. 그러나 1997년 올리버의 염색체를 다시 정밀 검사한 결과 다른 침팬지들과 같은 48개의 염색체를 가졌다고 밝혀져. 그제서야 올리버는 휴먼지가 아닌 침팬지라는 결론에 도달해. 그러나 올리버가 어떻게 사람처럼 행동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어. 그럼 휴먼지는 존재하지 않는 건가? 롤 브론즈 티어 가면 휴먼지 많이 있던데. 뭐래, 넌 브론즈보다 낮은 아이언이잖아. 휴먼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그러나 무서운 건 현재 인간의 기술력으론 휴먼지를 만드는 게 가능하다고 해. 단지 윤리적인 문제로 인해 금지되어 있을 뿐이야. 할 수 있다고 다 해야 한다는 건 아니니까. 한 꿀꿀이 분께서 이런 사진을 보내주셨어. 얼룩말과 호랑이가 교배해서 나온 얼랑이 호룩말이라고 해. 장난해? 그럼 이것도 가능해야지. 다커풀소, 오리말, 해미온, 콜리펀트, 티클리펀트. 야, 이건 아니지.
무슨 동물 3마리가 합쳐져. 이 사진들은 누가 봐도 합성이야. 그런데 이 사진은 왠지 있을 법하게 느껴지잖아. 이 영상 한번 봐봐. 인도 오디샤 지역 숲에서 실제로 촬영된 흑호의 모습이야. 이 검은 호랑이는 전 세계에 7, 8마리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 이처럼 검은 호랑이는 멜라닌 색소 과다증으로 털이 검어지거나 무늬가 굵어지는 아븐디즘 호랑이의 경우가 있어. 그런 호랑이들을 검은 호랑이라고 불러. 거기에 정말 낮은 확률로 알비노증까지 가지고 있다면 이 호랑이가 되는 거야. 흰 피부, 굵은 무늬에 붉은 눈까지. 물론 얼룩말 호랑이 교배종은 절대 아니야. 우리 아빠 얼룩말 아니야? 2006년 캐나다에서 그롤라 베어가 처음 발견돼. 한 사냥꾼이 북극곰 사냥을 하던 중 이상한 곰을 발견하는데 그 곰은 흰 가죽에 브라운 점이 있었어. 그 이후 북미 서부 고지대에서 조금씩 발견됐는데 사람들은 이 곰을 피즐리 베어, 카푸치노 베어 등으로 불렀어. 성질도 포악하고 힘도 엄청 세다고 해. 북극곰, 불곰의 강점, 장점을 합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원래 북극곰과 회색곰이 아예 달라서 그롤라 베어를 보는 건 기적에 가까운 정도로 희귀한 종이었어. 그러나 최근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북극곰의 서식지에 불곰들이 오기 시작한 거야. 두 곰의 서식지가 겹치게 된 거야. 놀라운 게 뭐냐면 유라시아 불곰이 북극곰이라는 종으로 갈라져 나온 게 약 15만 년 전 일이야. 그런데 15만 년 만에 분리된 종이 다시 합쳐지려고 하고 있어. 일부 생태학자들은 이대로 가면 북극곰은 결국 회색곰에 통합되어 소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 수컷 북극곰보다 수컷 회색곰이 더 강하기 때문이야. 북극곰이 덩치나 힘에서 회색곰보다 낮은 편이거든. 결국 암컷 북극곰을 차지하는 건 수컷 회색곰이 돼버린 거야. 그러나 이런 현상 역시 자연의 섭리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 진화는 끝없는 잡종의 역사라는 말이 있잖아. 안 돼, 북극곰 사라지지 마. 사라진다기보다 새로운 종으로 더 많아지는 거야. 서로 섞이는 것뿐이지 사라지는 건 아니야. 물론 이렇게 새하얀 북극곰은 이제 못 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북극곰들의 마지막 남은 생존 방식이 아닐까? 이 영상 한번 봐봐. 이 검은 호랑이의 인기가 많아지자 인간들은 돈을 위해 동물들을 인공적으로 교배시키기 시작해. 그렇게 인위적으로 태어난 동물 중 하나가 바로 이 제그라이온이야. 흑호처럼 검은 털에 무늬를 가지고 있어. 제그라이온은 수컷 흑 제규어와 암컷 사자 사이에서 태어난 이종 교배종이야. 제규어, 라이언이 합쳐져 제그라이온이라고 불러. 생긴 건 정말 멋있어. 황금빛 털을 가진 제그라이온 뒤에 검은 제그라이온이 앉아있어. 엄청난 덩치에 무늬, 색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온다고 해. 사자와 제규어의 피가 흐르는 동물이라 특별하다고 여겨지거든. 너무 멋지잖아. 제그라이온 더 많이 만들면 안 돼. 멋지지만 야생에서 생긴 동물이 아니라 동물원에서 인위적으로 태어난 동물이잖아. 이렇게 이종 간의 교배로 태어난 동물은 대부분 생식 기능이 없어서 새끼를 낳을 수 없어. 면역력도 약해서 오래 살지도 못한다고 해. 태어나서 동물원에만 갇혀 지내다 생을 마감해야 되잖아. 불쌍한 녀석들이야.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꿀. 호랑이와 사자는 교배가 가능해. 그런데 그 부모가 수컷이냐 암컷이냐에 따라 이름이 바뀌어. 우리가 흔히 아는 라이거는 수컷 사자와 암컷 호랑이에서 태어난 생명체야. 그러나 그 반대로 수컷 호랑이와 암컷 사자 밑에서 태어난 생명체가 바로 타이곤이야. 타이온, 타이언, 타이건, 타이글런 등으로 불려. 덩치가 부모보다 훨씬 작고 호랑이처럼 희미한 줄무늬가 존재해. 무엇보다 성격이 일반적인 사자, 호랑이보다 훨씬 더욱 사납다고 알려져 있어. 역시나 교배 능력이 떨어지고 극소수의 암컷들만이 교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 라이거는 들어봤어도 타이고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데. 맞아. 대부분 사람들이 라이거는 알고 타이곤은 모르고 있어. 그 이유는 단순해. 라이거가 타이곤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야. 사람들은 더 놀라운 걸 좋아하거든. 그래서 덩치가 큰 라이거만 인위적으로 교배를 시켜 만드는 거야. 타이곤은 덩치가 작아서 사람들이 비교적 덜 신기해하거든. 반면 라이거는 기네스북에 등재된 살아있는 고양이과 동물 중 가장 큰 동물이야. 무려 400kg에 길이가 3.3m야. 라이거는 거대증을 가지고 타이곤은 외소증을 가졌어. 그 이유는 간단해.
암사자에게만 성장 억제 유전자가 있기 때문이야. 숫사자를 부모로 둔 라이거는 성장 억제가 되지 않아 거대해지고 암사자를 부모로 둔 타이거는 더 작아지는 거지. 물론 두 동물 모두 수명이 짧고 인간의 욕심에 의해 만들어진 생명체들이야. 자기들도 결함을 가지고 태어나고 싶진 않았을 테니까.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선 라이거들이 관상용으로 만들어지고 있어. 놀랍게도 라이거는 덩치가 커서 임신을 한 암컷 호랑이들이 대부분 배를 갈라져 낳는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고 해. 인간들은 정말 대단하면서도 잔인한 동물인 것 같아. 지금 얘기가 꿀꿀이들 지식에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티타늄 같은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진 이 생명체의 이름은 홀핀이야. 고래의 웨일과 돌고래의 돌핀의 합친 이름이야. 수컷 흑범고래와 암컷 큰 돌고래의 교배로 탄생하는 굉장히 희귀한 생명체야. 흑범고래의 검정색과 큰 돌고래의 흰 빛이 섞여 이런 회색빛 홀핀이 나타나. 홀핀은 모두 수족관에서 탄생했어. 야생에서 홀핀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해.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홀핀의 이빨 개수야. 보통 큰 돌고래의 이빨은 88개이고 흑범고래의 이빨은 44개라고 해. 그 아래에서 태어난 홀핀의 이빨은 66개로 딱 중간이야. 이빨이 살벌해. 내 아버지는 고래였고 어머니는 매우 용감한 돌고래였습니다. 이 고래들 말고도 바다의 유니콘이라 불리는 일각고래와 흰 돌고래 밑에서 태어난 난루가도 있다고 해. 그런데 이 난루가가 워낙 희귀해서 사진 자료를 찾을 수 없었어. 얼룩말과 말, 조랑말, 당나귀 등 다른 말속 동물 사이에서 태어난 종들을 지브로이드라고 불러. 우리가 흔히 아는 교잡종 노새도 말과 당나귀의 이종교배종이잖아. 노새처럼 지브로이드도 부모의 염색체수 차이로 인해 번식은 불가능하다고 해. 대부분 크기가 얼룩말보다 작고 몸의 줄무늬는 얼룩말보다 양이 적다고 해. 그러나 독일 자파리 파크 동물원에 있는 지브로이드 무늬는 조금 특별했어. 몸의 부위별로 얼룩말의 무늬가 극명하게 나뉘어 있었어. 성격은 얼룩말처럼 사납다고 해. 찍힌 사진들을 보면 이렇게 다른 말들을 걷어차고 있어. 실제로 얼룩말들은 육식동물들을 재미로 죽이기도 한다고 해. 거기다 몸보다 머리가 커서 빠르게 뛰지도 못한다고 해. 그래서 사람들이 말은 타고 다녀도 얼룩말은 타고 다니지 않는 거야. 성격이 더러워서 신이 죄수복 입힌 거 아니야? 천잰데? 물론 얼룩말 줄무늬는 풀숲에 위장하기 위한 용도지만 말이야. 이 영상은 당나귀와 얼룩말의 교배종이야. 몸통은 당나귀인데 다리는 얼룩말처럼 보여. 실제로 우리나라 전주동물원에도 제주 조랑말과 얼룩말의 교잡종이 있다고 해. 2014년 하일랜드의 한 농장에서 염소와 양의 교배종이 태어났다고 해. 염소와 양을 합쳐 기프로 불리는 이 희귀동물은 인공적으로 교배시키진 않았다고 해. 염소와 양의 경우 임신이 되긴 하지만 대부분 태아 상태에서 숨지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나 이 녀석들도 생식 능력은 없다고 해. 염소랑 양의 새끼라서 귀여움이 2배가 된 것 같아. 맞아. 귀엽긴 정말 귀여워. 염소의 카리스마와 양의 귀여움이 합쳐져 매력 있긴 한 것 같아. 살아가는 동안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이 동물은 낙타와 라마가 교배해서 낳은 거야. 이름은 카마. 카마는 인간들에 의해 인공적으로 교배된 동물이라고 해. 라마에게 낙타의 지구력과 반응성 성향을 주기 위해 사육되는 거야. 1998년 1월 14일 처음 카마가 태어났는데 낙타의 크기와 힘, 협동성을 가지고 있었어. 거기에 라마보다 훨씬 많은 털을 만들 수 있어. 낙타처럼 등에 혹은 없는데 놀랍게도 낙타처럼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실 수 있고 물이 거의 없어도 생존이 가능하다고 해. 관상용으로 만들어지는 애들 불쌍해. 맞아. 불쌍하고 괜히 미안해져. 이런 교배종들을 보고 사람들은 인간들이 신이 되려 한다고 말했어. 동물들에게 한번 미안하면 한없이 미안해지는 것 같아. 비인간적인 일은 인간밖에 하지 못하니까. 오늘 본 이종 교배종 말고도 미국 동부지역 코요테와 늑대 사이에서 태어난 코이울프, 소와 야크 사이에서 태어난 조, 생산되는 고기와 우유의 양이 소보다 많다고 해. 서벌과 샴고양이의 교배종, 사바나캣, 사자와 햄스터의 교배종 아니 이건 아니야. 잘못 들어갔네. 이렇게 다양한 이종 교배종들이 살아가고 있어. 개인적으론 돈 되는 일 말고 멸종 위기종인 친구들을 다시 번식시켜서 살리는 기술이 발전하면 좋겠어. 꿀.
알비노로 태어난 동물들은 무리에서 버림받아. 그렇게 버림받은 동물들은 포식자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간혹 그 약점을 극복하고 엄청난 개체가 되기도 해. 누워서 유튜브를 보는 순간에도 수많은 알비노들이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멋지게 자라고 있어. 너 알비노가 뭔 줄 알아? 알바노? 알비노가 뭐야? 백색증. 알비노는 몸의 색소가 결핍되어 흰색으로 변해. 야생에서 알비노 동물이 태어날 확률은 10,000분의 1이 넘는다고 해. 당연히 일반 동물에 비해 마주칠 확률이 정말 낮아. 2016년 1월 8일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과학 아카데미에 알비노 악어가 살고 있어. 일반 악어처럼 물속에 떠다니는데 피부가 흰색이라 눈에 정말 잘 띄어. 눈동자도 붉은 빛을 하고 있어. 이 알비노 악어만을 보기 위해 저 과학관에 가기도 한다고 해. 실제로 알비노 악어는 전 세계에 단 100마리밖에 없다고 알려져 있어. 알비노 악어는 색소가 없기 때문에 햇빛을 피해 실내나 어두운 곳에서 생활해야 해. 야생에선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천적으로부터 쉽게 공격받아 대부분 새끼 시절에 목숨을 잃는다고 해. 반면 다행히 인간들 손에 길러진 알비노 악어들은 Get it right there. 표정만 봐도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아? 꼭 아기처럼 들고 있는 게 귀엽잖아. 맞아. 긁어주는 걸 좋아하는 게 일반 악어랑 다를 게 없는 것 같아. 2019년 7월 31일 나미비아 북서부 에토샤 국립공원에서 놀라운 영상이 올라와. 흰색의 피부를 한 코끼리가 발견돼. 코끼리는 엄청난 덩치에 상아를 하나만 가지고 있었어. 사람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물이라고 말했어. 실제로 불교 국가에서는 흰 코끼리가 굉장히 신성시되는 동물이거든? 저거 페인트로 칠한 거 아니야? 맞아. 실제로 전문가들도 이 영상을 보고 알비노 코끼리가 아니라고 말했어. 저 코끼리는 햇볕에 진흙이 구워져서 하얗게 보이는 거라고 해. 2019년 8월 8일 인도 타밀나두 사원 행렬을 하던 중 촬영된 영상이야. 정말 하얀 코끼리가 거리를 걷고 있어. 그러나 저 코끼리 역시 분필이나 페인트로 칠해진 것 같아. 너무나도 선명한 흰색을 띠고 있거든. 세계 곳곳에서 알비노 코끼리의 목격담은 이어져 왔어. 그러나 이 흰 코끼리 역시 스스로 진흙을 몸에 뿌린 뒤 햇볕으로 구운 거였어. 먼지 목욕을 하면 저렇게 하얗게 된다고 해. 그럼 정말 알비노 코끼리는 없을까? 여기 10,000분의 1 확률로 태어난 실제 알비노 코끼리 사진이야. 거대한 어미 코끼리 뒤로 작은 코끼리 한 마리가 숨어 있어. 일반 코끼리에 비해 색소가 빠진 게 확실히 보여. 다행히 저 알비노 코끼리는 다른 코끼리들에 의해 돌봄을 받으며 잘 살아가고 있어. 실제 알비노 코끼리들은 젓갈색으로 나타나고 물에 젖으면 저렇게 분홍색이 된다고 해. 멋진데? 나도 알비노 돼지 할래? 그저 멋있어서 알비노가 되고 싶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야. 알비노증을 앓는 생명체들은 수많은 약점들을 안고 살아가거든. 예티. 서린이라고 불리는 상상 속 동물 들어본 적 있어? 히말라야 산맥에 살고 있다고 주장되는 유명한 크립티드 중 하나야. 큰 키에 털이 새하얀 유인원으로 묘사되고 있어. 그런데 1997년 가장 서린과 유사한 생명체가 나타나. 바로 알비노 고릴라 눈송이였어. 백색증을 가지고 태어난 눈송이는 서린과 같은 흰 털을 가지고 있었어. 당시 눈송이를 데리고 있던 바르셀로나 동물원은 큰 인기를 끌었어. 사람들이 모두 이 눈송이를 보러 몰려들었거든. 눈송이는 일반 고릴라들과도 잘 지냈어. 실제로 눈송이는 오랫동안 동물원에 머물면서 22마리의 새끼를 낳았지만 알비노증을 보인 새끼는 없었다고 해. 그런데 2003년 11월 24일 안타깝게도 피부암으로 인해 목숨을 잃어. 실제로 알비노증을 앓고 있는 생명체들은 멜라닌 색소가 없어 자외선에 완전히 노출돼. 그럼 피부암에 걸릴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져. 백색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긴 옷을 입어야 해. 아름다운 고릴라 눈송이는 사람들에게 멋진 기억을 안겨주고 세상을 떠났어. 야생에서 있었으면 더 아름다웠을 텐데 동물원에 갇혀 있었던 게 너무 안타까워. 그래도 동물원에서 보호받았기 때문에 더 오래 살 수 있었을 거야. 눈송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어. 2022년 1월 23일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알비노 상어가 발견돼. 이 남자는 25년 이상 다이빙을 했지만 이런 상어는 처음 본다고 말했어. 빛을 내는 것처럼 흰 상어가 유유히 바다를 헤엄쳐. 아주 낮은 확률로 이런 알비노 상어가 바다에서 발견된다고 해.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상어가 아니야. 내가 보고 놀란 건 바로 이 생명체야.
이 물고기는 합성이 아니야. 외국에서 실제로 발견된 알비노 외눈박이 상어야. 이 생명체는 멕시코 해안에서 발견됐어. 거대한 황소상어 뱃속 안에 들어있었다고 해. 돌연변이로 인해 눈이 하나밖에 달려있지 않아. 거기다 알비노까지 가지고 있어서 피부가 하얘. 외국에선 마치 눈이 하나 달린 괴물 사이클롭스를 연상시킨다고 말했어. 이건 몬스터 주식회사에 나오는 마이크 아니야? 어쩐지 낯이 익더라니. 아니 만화 얘기 좀 그만해. 황소상어는 보통 3m까지 자라. 만약 외눈박이 알비노 상어가 태어나서 3m까지 자랐다면 엄청난 생물이 됐을 거야. 이 상어가 공개되고 일부 사람들은 환경오염 때문이라며 환경 파괴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어. 그러나 놀랍게도 연구진은 이 상어가 환경오염과 관련성이 낮다고 밝혔다고 해. 지금 얘기가 꿀꿀이들 지식에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케냐 북동부의 히롤라 지역에서 알비노 기린을 발견해. 더 놀라운 건 한 번에 2마리의 알비노 기린을 발견했다는 거야. 어미 기린과 새끼 기린이 동시에 발견돼. 정말 보기 드문 장면이라고 해. 일반 기린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정말 잘 알 수 있어. 그런데 어느 날 영상 속 어미 기린이 밀렵군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고 해. 해당 보호구역 책임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밀렵군의 정체를 수사 중이라고 해. 그렇게 저 새끼 기린은 세계에서 유일한 알비노 기린이 되었어. 이 기린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공개하지 말자. 맞아. 영상을 보고 밀렵꾼들이 사냥을 하러 오거든. 적어도 보호라도 해줬으면 좋겠어. 나중에 저 기린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도 꼭 써보고 싶어. 2012년 11월 17일 영국 해양공학자 댄 피셔 씨가 놀라운 영상을 촬영해 깊은 바닷속 거대한 흰색의 무언가를 발견해. 저 생명체는 주변의 여러 고래들과 함께 물고기를 사냥하고 사라졌다고 해. 사람들은 저 영상을 보고 남극의 괴생명체 닌겐이 아니냐며 논란이 됐어. 그런데 2012년 9월 25일 비슷한 생명체를 찍은 영상이 올라와. 흰색 피부를 가진 엄청난 크기의 바다 생명체가 배 앞을 지나가. 미친 전설의 포켓몬 아니야? 마스터볼 던져라. 맞아. 저 생명체는 혹등고래 알비노 개체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개체라고 해. 이름은 미갈루야. 하와이어로 하얀 친구라는 뜻이야. 미갈루는 수천 마리의 혹등고래들과 함께 남극에서 남태평양을 돌아다녀.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알비노 혹등고래는 바다 어딘가를 헤엄치고 있어. 아주 희귀한 확률로 바다에서 저 혹등고래를 만나게 되면 환상 속 동물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해. 놀랍게도 지금은 그의 자손이 생겨 다른 알비노 혹등고래가 더 있을 수도 있다고 해. 2017년 4월 5일 한 여자가 자신의 지붕 위에 희귀새를 발견했다며 영상을 올려. 저 새의 정체는 알비노 공작새야. 온몸에 흰 깃털을 가지고 있어. 굉장히 신비롭게 생겼어. Come on, baby. 미친 쿵푸 팬더에 나오는 쉔이잖아. 맞아. 실제로 저 캐릭터가 알비노 공작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거야. 이 영상 한번 봐봐. 2012년 6월 10일 일반 공작새와 알비노 공작새가 만났어. 공작새는 수컷만 허리에 저렇게 깃이 화려하게 나있거든? 둘 다 수컷인가 봐. 알비노 공작새가 깃을 펼치며 공작새에게 다가와. 일반 공작새는 덤비지도 못하고 자리를 피해. 깃털이 하얘서 그런지 더 빛나는 것 같아. 안 그래도 화려한 공작새가 알비노로 더 화려해졌잖아. 이 희귀한 공작새를 데리고 있으면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찾아온다고 해. 마치 신부 드레스를 입은 것 같아. 수컷 백호 2마리가 서로를 견제하고 있어. 고독하게 활동하는 수컷 호랑이 2마리가 저기 갇혀있으니 싸움이 안 날 수가 없을 거야. 당장 분리시켜야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 백호를 알비노 호랑이로 잘못 알고 있어. 실제로 백호는 백변증에 의해 흰색 털을 지닌 경우가 많아. 벵골 호랑이가 백변증으로 인해 백호가 되는 거야. 백변증은 알비노 백색증과는 달라. 백변증은 동물의 털이나 피부가 색소세포 부족으로 인해 흰색으로 나타나는 증상이야. 이 사진을 보면 쉽게 이해될 거야. 보통 백색증에 걸린 동물들의 눈은 붉게 나타나.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백호들은 대부분 붉은 눈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 어쨌든 이 백호도 매우 낮은 확률로 태어나는 호랑이야. 그러나 정말 충격적인 건 인간들에 의해 백호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어. 공통된 조상을 지닌 호랑이 간에 근친교배를 시켜 백호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백호만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야. 그런데 이건 유전자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해. 일부 사람들은 백호는 사람이 만들어낸 인공적 동물이라고 말했어. 무엇보다 인공적으로 백호를 만들게 되면 그 백호들은 높은 확률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대표적으로 사시 증세가 있어. 시각적인 장애를 초래한다고 해. 실제로 이렇게 안면 기형을 가진 호랑이로도 태어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백호인데 이런 슬픈 사연이 있었다니. 맞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이미지는 대부분 꾸며진 모습이었던 거야. 인간의 욕심 때문에 백호만 갈수록 힘들어하고 있어. 더 이상 돈을 위해서 생명을 막다루지 않았으면 좋겠어. 2009년 7월 16일 이른 새벽 캐나다 온타리오주 북부 외곽도로에서 놀라운 생명체가 발견돼. 남자는 보자마자 카메라를 켰어. 처음엔 말인 줄 알았어. 그런데 자세히 보니 거대한 크기의 무스였어. 그것도 알비노증을 가지고 태어난 무스야. 온몸이 하얗게 빛을 반사하고 있어. 꼭 유니콘 같아. 이 영상 한번 봐봐. 이 남자는 자신의 마당에 알비노 무스가 찾아왔다고 해. 엘크, 맑고 손바닥 사슴으로 불리는 저 사슴은 엄청난 크기로 유명해. 야생 무스가 달리는 걸 직접 보면 무슨 전차가 달리는 것 같다고 해. 그런 무스가 마당에서 사과를 따먹고 있어. 그런데 바로 그때 잔디 깎는 기계가 무스에게 다가가. 무스는 발길질로 기계를 공격해. 저 사슴은 그렇게 몇십 분 동안 잔디 깎는 기계와 사투를 벌였다고 해. 온몸이 하얘니까 정말 유니콘 같지 않아? 저 기계 고장나면 AS 센터에 뭐라고 말해야 돼? 그러게. 무스 공격에 대한 보조는 안 될 것 같은데. 2017년 4월 10일 알비노 캥거루를 촬영한 영상이야. 실제로 호주에는 캥거루가 호주 국민보다 1.8배나 많다고 해. 그 중에 알비노 캥거루들도 종종 이렇게 나타나. 동물원 같은 곳에 가도 다른 동물에 비해 흔하게 볼 수 있다고 해. 워낙 수가 많아서 그래. 이렇게 길을 걷다가도 알비노 캥거루를 만나는 일도 생겨. 남자는 캥거루에게 다가가 손에 사료를 들고 먹이를 주려고 하자 캥거루는 빠른 속도로 도망갔어. 그래도 몇만 분의 1 확률로 태어난 애들이니까 혹시라도 만난다면 인증샷 꼭 찍길 바랄게요. 백색증에 걸린 수사자 한 마리가 울부짖고 있어. 이 새끼 사자들 모두 백색증에 걸렸어. 이 사진 한번 봐봐. 2014년 10월 21일에 촬영된 영상이야. 파라다이스 동물원에는 알비노 사자 가족이 살고 있어. 실제로 야생에서 백색증에 걸린 동물들은 생존율이 0에 가까워. 백색증을 가진 사자처럼 육식 동물의 경우 시력이 낮아서 먹이를 사냥할 수 없다고 해. 거기다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어서 눈에 너무 잘 띄는 거야. 그나마 이렇게 동물원에서 지내면 사육사가 돌봐주니까 비교적 오래 살아갈 수 있다고 해. 상상 속에서 볼 법한 비주얼로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어. 이 어미말과 새끼말 두 마리는 모두 백변증을 가진 말이야. 아빠 말이 검은색 말인데도 불구하고 새끼 한 마리는 완전 하얀 말로 태어났다고 해. 그런데 실제로 회색 말은 나이가 들면 멜라닌 색소가 과다 분열해 흰 털이 자라기도 해. 늙으면서 자연스럽게 백화가 진행돼. 그러나 영상 속 말은 백변증으로 인해 어렸을 때부터 흰 피부와 털을 가지고 태어난 거야. 사람들은 뿔없는 유니콘이라며 모두 놀라워했어. 더 놀라운 건 아프리카에 사는 얼룩말도 알비노가 존재한다고 해. 이 얼룩말은 2022년 11월 마사이마라 국립보호구역에서 처음 발견됐다고 해. 다른 녀석들에 비해 색이 훨씬 연한 느낌이야. 정말 아름답지만 포식자로부터 안전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꿀. 세상엔 신기한 뱀들이 정말 많아. 머리가 2개 달린 뱀도 있잖아. 알비노증을 가진 코브라도 존재해. 새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어. 눈에 색소도 없기 때문에 혈관이 그대로 비춰져 빨간 눈을 가지고 있어. 과거부터 흰 뱀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동물로 여겨졌다고 해. 이런 뱀들이 최소 수백, 수천 년 세월을 살았다고 생각했어. 이 사람은 알비노 뱀을 구매했어. 상자를 열고 안에 있는 뱀을 만날 차례야. 바로 그 순간 흰 뱀이 빠른 속도로 남자를 물려고 해. 엄청난 속도와 공격성으로 남자를 공격해. 흰 피부와 무늬를 가지고 있어. 그러나 안타깝게도 알비노 동물들은 시력이 극도로 낮고 사시일 확률이 높아. 강한 햇빛과 자외선에 노출되면서 눈이 빠르게 나빠지거든. 눈은 안 좋아도 속도는 거의 메이웨더급인데. 과학 철학자 칼 구스타프 햄펠이 말한 유명한 역설이 있어. 바로 까마귀 역설이야. 그의 주장에 따르면 여러 마리의 까마귀들을 관찰했을 때 모두 검다면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말에 뒷받침하게 돼. 그런데 이건 어떡하죠? 2014년 11월 LA 버드 페스트에서 발견된 알비노 까마귀야. 새하얀 깃털을 가지고 있어. 부리와 발톱 모두 색소를 잃어 분홍빛으로 보여. 종종 이렇게 알비노 까마귀들도 나타난다고 해. 저 까마귀도 보기 힘든 희귀한 새야. 너무 깨끗하게 씻는 거 아니야? 알비노 때문에 흰색이라 더 깨끗이 씻는 것 같냐? 오늘 본 동물 이외에도 수많은 알비노 동물들이 있어. 꿀꿀이들이 더 궁금해한다면 다음 편도 준비해볼게요 꿀.
흔히 하이브리드 동물 하면 라이거 정도를 생각할 거야. 그러나 인간에 의해 인위적으로 교배가 이루어지면서 생각지도 못한 형태의 동물들이 태어나기도 해. 심지어 사람과 다른 종의 교배로 탄생하는 생명체도 있어. 누워서 유튜브를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들에 의해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하고 있어. 인간들의 기술력으로 인해 새로운 신체를 가지게 되는 동물들도 있어. 다치거나 더 이상 쓰지 못하는 신체를 인공적으로 다시 만들어줘. 그러나 그만큼 인간들은 동물들을 이용해 끔찍한 실험들을 이어가고 있어. 심지어 머리가 잘린 상태여도 말이야. 실제로 러시아에선 침팬지와 사람과의 교배종인 휴먼지를 만들려는 시도도 있었어. 한땐 중국에서 토끼와 사람 DNA 교배종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과학자들에 의해 사살되었다고 알려지기도 했었어. 우리 근처에도 생각보다 많은 하이브리드 생명체들이 존재하고 있어. 이 사진은 한때 미국에서 엄청난 이슈를 끌었던 사진이야. 유리 속 안에 정체모를 생명체들이 잠들어 있어. 마치 인간이 만들어낸 새로운 종 같아 보여. 미친 뮤츠 실사판 아니냐? 맞아. 당시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어. 대체 어떤 생명체들을 합치면 이런 생명체가 나오냐면 말이야.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뒤 이 생명체들이 미국의 호남 미디어 작가가 설치한 예술 작품이라는 게 밝혀져. 그는 인간들에 의해 실험되고 만들어진 생명체들의 위험성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어. 그가 만든 창조물은 라텍스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생명체였어. 로봇 회로가 내장되어 있어 호흡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었어. 작고 대머리에 마치 사람처럼 보이는 휴머노이드처럼 보여. 실제로 저 작품을 본 사람들은 구매도 할 수 있었다고 해. 어린 나이에 저 모습을 본 사람들은 현실적인 모습에 아직까지도 진짜로 믿고 있다고 해. 그만큼 이 젠펫은 북미와 유럽에서 큰 이슈를 끌었어. 진짜 갑자기 눈 뜰 것 같아서 무섭긴 하다 꿀. 이 영상 한번 봐봐. 엄청난 덩치를 한 검은색 생명체가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 저 생명체는 수컷 제규어와 암컷 사자 사이에서 태어나는 종인 제그라이온이야. 제규어의 검은색 털과 표범 같은 무늬, 사자의 덩치를 가지고 있어. 전설 속 동물 흑사자를 만들기 위해 사람들에 의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불쌍한 생명체야.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고 강해 보이지만 녀석들은 오래 살지 못해. 이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들은 하이브리드 동물들을 데려온 뒤 보호하고 있다고 해. 야생에선 절대 볼 수 없는 동물이야. 검은 표범 무늬를 가진 암사자를 보는 것 같아.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 아름다운 생명체라고 말했어. 근데 과학자들 이름 짓는 거 진짜 단순하네. 제규어랑 라이언이라 제그라이언이야. 반반무만이도 아니고. 왜? 직관적이고 좋잖아. 부르기도 편하고. 이런 고양이과 대형 육식동물들은 사람들에게 늘 인기가 많아. 그래서 유독 사람들이 하이브리드 동물을 많이 만들려고 시도해. 그만큼 인기도 많아지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거든. 그렇게 사자와 호랑이 사이에서 태어나는 라이거, 타이곤이 존재하는 거야. 실제로 라이거는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에서 가장 큰 고양이과 동물이 되기도 했어. 그러나 실제 야생에서는 생존하기 어려운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어. 생존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돼. 이 사진은 일본 고시엔 한신파크에서 실제로 촬영된 레오폰, 레오키치의 모습이야. 사자의 갈기와 표범의 점박이 무늬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 사자와 표범 특징을 모두 지닌 거야. 사자와 표범 사이에서 태어난 동물들은 보통 성체로 성장하기 이전에 목숨을 잃거든. 그런데 일본 고시엔 한신파크에서 출생시킨 레오폰들만이 성체까지 성장해서 이렇게 사진 자료로 볼 수 있는 거야. 거의 세상에서 유일하다고 해. 수표범과 암사자 사이에서 태어난 이 레오폰들은 성체가 될 때까지 잘 자랐어. 그러던 어느 날 한신파크에서는 레오폰과 호랑이를 교배시켜 타이폰을 탄생시킬 계획을 세워. 사자, 표범, 호랑이의 피가 모두 섞인 맹수를 만들려는 것이었어. 놀랍게도 벵골 호랑이와 레오폰의 아이를 임신하는 데 성공해. 그러나 얼마 뒤 사산하게 되어 타이폰의 탄생은 실패로 돌아가. 이후 레오폰들은 1970년대 이후 후손 없이 하나하나 숨을 거두었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제 이 레오폰은 볼 수 없게 돼. 솔직히 동물 불쌍하다. 우리한테 죽고 이상하게 교배되고. 맞아. 외형은 정말 멋있지만 더 이상 관상용을 위해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꿀. 꿀꿀이들, 저 이제 우울하지 않아요.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내가 가장 맛있게 먹었던 돈가스를 꿀꿀이들에게 소개시켜주면 어떨까? 맛있는 돈가스를 지식돼지 영상 보면서 먹을 수 있으면 된 거 아닐까? 지금 좌측 하단에 떠있는 돈가스는 지식 돈가스를 만들면서 먹어본 1티어 치즈 돈가스예요. 나중에 출시될 지식 돈가스는 꿀꿀이들 가장 반응이 좋은 업체에서 제작해볼게요. 지식 돈가스를 만드는 그날까지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돼지고기 매니아인 제가 직접 추천할 수 있는 돈가스니 맛있게 드셔보시고 어떤지 알려주세요. 암컷 당나귀와 수컷 말이 교배하여 태어난 동물을 버세,
수컷 당나귀와 암컷 말의 교배에서 나오는 이종 교배종을 노새라고 불러. 우리가 흔히 아는 이 노새는 새끼를 가질 수 없어. 말의 염색체와 당나귀의 염색체가 다르기 때문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왜 노새를 억지로 만드는 걸까? 프랑스의 군인이자 황제였던 나폴레옹의 가장 유명한 그림 중 하나인 이 그림은 사실 화가가 과장해서 그린 거야. 사실 나폴레옹이 타고 다녔던 말은 바로 이 작은 노새였어. 당나귀와 말 사이에서 태어난 노새는 덩치가 말보다 훨씬 작았어. 그러나 끈기가 엄청나. 과거 군용으로 쓰던 노새는 72kg을 싣고 26km를 휴식 없이 걸을 수 있다고 해. 말보다 오래 살고 식성도 까다롭지 않아. 가죽도 말보다 질겨서 강한 햇빛과 비에도 잘 견뎠어. 무엇보다 지구력이 강하고 힘도 세. 험한 산악지대도 거침없이 올라가. 이러한 점들 덕분에 말보다 노새가 훨씬 좋았던 거야. 그렇게 나폴레옹은 알프스 산맥을 넘을 때 이 노새를 타고 이동했어. 현재는 주로 미국에서 노새의 품종 개량과 발전에 투자하고 있어. 실제로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아프가니스탄 고산 지대를 통해 무기를 공급할 때 이 노새들이 무기를 옮겼다고 해. 그런데 노새는 우리에게 익숙한 동물이잖아. 그럼 이 생명체는 어때? 얼룩말과 당나귀, 말, 조랑말 사이에서 태어난 교잡종을 지브로이드라고 불러. 대부분 수컷 얼룩말과 암컷 말이나 당나귀 사이에서 태어나. 외소증을 보이고 얼룩말보다 크기가 작아. 무엇보다 얼룩말의 무늬가 극명하게 나뉘어져 있어서 독특한 형태를 보여줘. 이 동물은 얼룩말과 당나귀 사이에서 태어난 지브로이드야. 몸통은 당나귀 같은데 다리 부분은 얼룩말의 무늬가 명확하게 보여. 성격이 사납고 예민한 얼룩말처럼 지브로이드도 대부분 사납다고 알려져 있어. 다만 얼룩말과 가축용 말에 혈통이 섞여 있기 때문에 길들일 순 있다고 해. 새끼를 못 낳는다니 너무 불쌍하잖아. 맞아. 이 녀석들도 인간들이 일 시키려고 만든 거잖아. 살아있는 동안은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 꿀. 저는 꿀꿀이들과 함께 지식 도서관을 만들고 싶어요. 같이 도서관 만들어줄 꿀꿀이들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콜라를 흘린 것 같이 생긴 이 북극곰은 그롤라 베어야. 2006년 캐나다에서 최초로 발견된 이 곰은 북극곰과 불곰의 이종교배로 태어난 잡종이야. 현존하는 곰 중 가장 큰 곰인 북극곰과 북아메리카 최상위 포식자 불곰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 바로 이 그롤라 곰이 되는 거야. 성질도 포악하고 힘도 굉장히 강력해. 불곰과 북극곰의 강점을 합친 능력을 가지고 있어. 곰마다 다르긴 한데 흰털, 회색털, 갈색털이 이곳저곳 섞여 있어. 북극곰과 회색곰은 서식지가 아예 달라서 둘이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어. 그러나 2020년대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북극곰의 서식지가 녹기 시작해. 북극곰들은 내려가고 회색곰들은 올라가는 일이 생겨. 결국 서식지가 부분적으로 겹치게 되면서 북극곰과 불곰이 만나게 돼. 북극곰이라는 종이 갈라져 나온 게 약 15만 년 전 일인데 조만간 다시 합쳐질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 일부 사람들은 북극곰의 멸종이라고 표현하기도 해. 그러나 그롤라 베어는 번식 능력을 잘 가지고 있어서 새끼를 가질 수 있어. 결국 불곰과 북극곰은 섞이는 것뿐이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해. 물론 언젠가 아예 새하얀 곰을 찾아보기 힘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말이야. 잡종이 되면서 계속 진화해가는구나. 맞아. 진화는 끝없는 잡종의 역사란 말도 있잖아. 지금 얘기가 꿀꿀이들 지식에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동물 중 하나가 바로 이 녀석이야. 일반 소와 버팔로의 교배종인 비팔로야. 인간의 자원으로 이용하려고 만든 생명체야. 성격이 버팔로보다 온순한데 소보다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고 해. 그로 인해 양질의 소고기를 빨리 만들 수 있는 거야. 심지어 비팔로의 고기는 최고급 스테이크 상을 수상할 만큼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어.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기대만큼 살이 찌지도 않고 가축소처럼 얌전하지도 않아서 실패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 무슨 소고기를 만들려고 교배를 시켜? 그럼 돼지도 있는 거 아니야? 놀랍게도 돼지도 있어. 바로 멧돼지와 일반 돼지를 교배시켜 생긴 호그질라야. 심지어 이 호그질라는 멧돼지의 힘과 가축용 돼지의 큰 몸집을 가진 괴물이야. 농가에 가하는 피해가 심각하다고 해. 몸길이 2m에 몸무게 최대 500kg까지 멧돼지가 쫓아온다고 생각해봐. 2019년 이후로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 전염병 멧돼지도 늘고 있어. 혹시라도 멧돼지 사체를 발견하면 무조건 환경과에 신고하고 절대 다가가선 안 돼.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바이러스가 옮겨갈 수 있거든. 아 근데 나도 돼지지. 조심해야겠다 꿀. 2020년 5월 28일 영국의 한 마을에서 표범이 출몰했다는 소식을 듣고 구조대가 출동해. 경찰 헬리콥터 2대와 무장 경찰까지 출동해. 그런데 알고 보니 고양이였어. 큰
큰 덩치와 무늬로 인해 표범으로 오해받은 거야. 저 고양이의 이름은 사바나 캣이야. 아프리카 살쾡이라고도 불리는 서벌 수컷과 샴 고양이의 교배종 사이에서 나온 이종 교배종이야. 서벌의 영향으로 굉장히 민첩하고 최대 18kg까지 자라는 대형 고양이야. 그런데 성격은 또 샴 고양이를 닮아서 주인에게 친밀감이 높고 상당히 충성스럽다고 해. 거기다 영역동물인 고양이임에도 불구하고 개처럼 산책도 시킬 수 있어. 그런데 이 사바나 캣의 가장 놀라운 점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는 거야. 한 마리당 몇 천만 원이 오간다고 해. 그 이유가 바로 교배가 쉽지 않기 때문이야. 사바나 캣을 탄생시키려면 서벌과 집고양이가 교배를 해야 하는데 서벌이 집고양이보다 훨씬 크고 눈도 매우 까다로워. 집고양이를 거부하고 심지어 물어 죽이기까지 해. 성공적으로 교배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거기다 서벌의 혈통 때문에 매 끼니마다 생고기를 줘야 해서 돈도 많이 들어. 활동량도 많아서 산책을 자주 하지 않으면 온 집을 헤집어 놓는다고 해. 혹시라도 분양받을 생각이 있다면 좀 더 생각해보시길 바랄게요. 꿀. 실제로 우리나라 평택시에서 사바나 캣을 키우다 탈출한 사례가 있어. 당시 동네 길고양이들을 전부 사냥하다가 동물자유연대에 의해 구조돼. 얼마 뒤 자신이 키우던 사바나 캣이라며 제발 돌려달라고 연락이 와. 그러나 해당 사바나 캣은 개인이 사육할 수 없는 서벌캣 1, 2대 자손이었어. 한국에서 서벌캣 1, 2대 자손을 키우는 건 불법이므로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했어. 구조된 사바나 캣은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되어 동물원으로 간다고 해. 사바나에 살아야 할 동물이 한국에 있으면 안 되지. 이 사진 한번 봐봐. 평범한 꿀벌처럼 보여. 흔히 우리나라에서 꿀벌이라고 하면 말벌에 비해 약하다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이 꿀벌은 유럽 꿀벌과 아프리카 꿀벌을 교배시켜 태어난 혼종 꿀벌이야. 브라질의 한 생물학자가 정글에서 생존할 수 있는 벌들을 만들기 위해 벌을 교배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었어. 그런데 바로 그때 관리 실수로 인해 26마리의 교배종 여왕벌이 양봉장을 탈출해 인근 유럽종 꿀벌들과 번식하기 시작해. 이후 아프리카와 교배종이 점점 많아지고 1993년 미국 텍사스, 애리조나 등 미국 남부 지역 전체에서도 발견되고 있어. 일반 꿀벌들은 직접 위협을 가하지 않으면 공격하러 나오지 않거든. 그런데 이 혼종벌은 아프리카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계성이 극단적으로 높아져 있어. 다가가기만 해도 공격하러 달려들어. 심지어 사하라 사막에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생존력이 거의 장수 말벌이야. 우리나라에서 이 벌을 살인벌이라고 불러. 그런데 이 살인벌의 가장 무서운 점은 집중력이야. 한번 살인벌에 타깃이 되면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 경우도 있다고 해. 심지어 물속에 숨으면 수면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려. 이러한 공격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어. 미국에서는 지금도 1년에 한두 명은 이 살인벌에 의해 목숨을 잃는다고 해. 저런 건 우리 할머니가 파리채로 탁탁 때려잡으면 끝이야. 코이 울프는 늑대와 코요테 사이에서 탄생한 이종 교배종이야. 그런데 이 경우는 조금 특별한 게 인간에 의해 탄생한 잡종이 아니야. 라이거나 레오폰 같은 경우는 인간들이 억지로 만들어낸 생명체잖아. 그러나 코이 울프는 자연적으로 탄생한 종이야. 두 종의 장점만을 가지고 있고 생식 능력도 가지고 있어서 자손을 낳는 것도 가능해. 다만 늑대와 코요테는 같은 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종 교배종으로 분류되는 거야. 2000년대 이전엔 조금 특별한 동물이라고 판단했는데 최근 들어 개체 수도 늘어나고 생존력이 매우 강해서 주목받고 있는 동물이야. 서양권에선 코이 울프가 꽤 유명한 동물이라고 해. 크기는 코요테와 늑대 중간쯤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멋있냐? 염소와 양의 교배종이야. 실제로 많은 농장에서 염소와 양을 교배시켜 이종 교배종인 기프를 만들고 싶어해. 그러나 기프는 사산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상당히 희귀한 잡종 동물이야. 몸은 염소인데 양털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다른 양들보다 훨씬 빠르게 달릴 수 있다고 해. 심지어 염소의 뿔을 가지고 있어. 실제로 2014년 아일랜드 한 농장에서 의도적으로 교배를 시키지 않았는데도 염소와 양이 기프를 낳은 사례도 있다고 해. 아일랜드에서 이종교배로 새끼가 태어난 건 처음이었어. 이왕 태어난 녀석들은 남은 삶을 행복하게 잘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꿀.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동물을 마주해. 그때 알 수 없는 병으로 인해 끔찍한 고통을 앓고 있는 동물들도 있어. 죽을 고통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거야. 누워서 유튜브를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동물들이 버티며 살아가고 있어. 2009년 11월 5일 독일의 한 동물원에서 놀라운 생명체가 촬영돼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도 했어. 놀랍게도 이 생명체는 바로 곰이야. 곰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모습을 하고 있었어. 실제로 이 사진은 안경곰 도밍가의 모습이야. 그
그동안 도민가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어왔어. 가족들과 행복하게 숲에서 살고 있었어. 그런데 밀렵꾼들이 아마존 열대우림에 찾아왔고 도민가의 가정은 파괴돼. 도민가의 어미를 살해하고 어린 여동생과 도민가를 납치해. 밀렵꾼들은 그들을 서커스 업계에 팔아넘기려고 했어. 불행 중 다행히 도민가는 팔려가기 직전에 구조돼 동물원으로 보내지게 돼. 그러나 야생에서 살던 도민가에게 동물원의 우리는 차갑기만 했어. 풀과 나무도 몇 그루 없는 동물원은 그저 곰에게 감옥이었거든. 그런데 어느 날 도민가의 여동생이 동물원에서 스트레스로 인해 목숨을 잃게 돼. 그 충격으로 도민가는 이렇게 온몸에 털이 빠져버려. 우울증에 빠진 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체중도 줄어. 결국 이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야. 그런데 이 모습이 알려지자 도민가에게 한 줄기의 희망이 내려와. 국제동물보호단체 애니멀 디펜더스 인터내셔널에서 동물원의 허락을 받아내. 도민가를 아마존 열대우림에 있는 타리카야 생태보호구역에 보내기로 한 거야. 인간들이 불러낸 난관을 뚫고 큰 행운이 찾아온 거지. 결국 도민가는 꿈에 그리던 고향 아마존으로 돌아오게 돼. 이 장면은 도민가가 실제로 아마존으로 방사되는 영상이야. 걱정스러운 발걸음이지만 어딘가 가벼워 보여. 저곳에선 꼭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꿀. 도민가는 얼마 뒤 그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곰 촐리타를 만나 친구가 돼. 2023년 1월 촐리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들은 서로 의지하며 아마존에서 살아갔어. 더 놀라운 건 도민가 말고도 이런 모습을 한 곰들이 세계 곳곳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동물들을 사냥하고 버리는 녀석들 털을 전부 뽑아버려야 하는 거 아니야? 이 내용은 다소 충격적일 수 있으니 주의해. 2019년 5월 6일 농부가 수많은 돼지들 사이에서 특이한 돼지 한 마리를 꺼내들어. 놀랍게도 사람 얼굴의 형태를 한 돼지였어. 농부는 인면돼지가 태어났다며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해. 이걸 본 사람들은 돼지에게 DNA 실험을 해서 기형 돼지가 태어난 거라고 말했어.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사람 얼굴 형태를 한 돼지가 나타난 게 이 영상뿐만이 아니었어. 이 사진 한번 봐봐. 중국에서 촬영된 사람의 형태를 한 새끼 돼지 모습이야. 이걸 촬영한 사람은 인간의 DNA가 섞여 있다고 말했어. 그런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외에도 수많은 돼지와 인간의 교배종이라며 사진들이 올라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어. 그중 일부는 조각가들이 만든 인공물로 밝혀졌지만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유독 이 돼지 인간에 대해 잘 믿는 이유가 있어. 돼지는 잡식성 동물이잖아. 생리적인 측면과 기관의 구조적 측면에서 인간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 실제로 돼지 유전자 연구에서 인간의 비만, 당뇨,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같은 질병과 동일한 유전변이도 발견돼. 더 놀라운 건 2013년 세계적인 유전학자 미국 조지아 대학의 유진 메카시 박사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 인간이 수컷 돼지와 암컷 침팬지가 나온 잡종에서 진화한 것이다. 심지어 최근엔 유전자를 조작한 돼지 심장, 신장을 인간에게 이식하는 수술도 성공하고 있어. 장기 부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해. 물론 여전히 윤리적인 문제는 이어져 오고 있지만 말이야. 지금 이 순간에도 유전자 조작 돼지가 태어나고 있어. 에이, 그래도 이건 너무 주작이잖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올라온 사진이면 일단 의심부터 간다고 말하기도 했어. 2021년 11월 3일 끔찍한 사고가 발생해. 뺑소니 차량이 강아지를 치고 도망가버려. 그날로 강아지는 앞발 하나를 완전히 잃어버려. 불행 중 다행히 수단 동물 구조센터에서 이 강아지를 구조하는데 성공해. 응급처치한 뒤 녀석을 정성으로 돌봐줘. 어느새 녀석의 상처는 모두 아물고 녀석도 새 다리로 잘 걷는 법을 터득해. 밥도 잘 먹고 너무 기특해. 구조대 덕분에 아픔을 잘 이겨낼 수 있었어. 그런데 수단 동물 구조센터는 그걸로 멈추지 않았어. 녀석을 위해 3D 프린팅을 직접 디자인하기 시작해. 다리를 잃은 강아지에게 3D 프린터로 의족을 만들어줄 계획인 거야. 녀석에겐 새로운 다리가 생겼어. 새 다리를 만들어주자 녀석은 어색한 듯 굳어있어. 그리고 잠시 뒤 조금씩 걷기 시작해. 녀석의 꼬리 흔드는 것만 봐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알 수 있었어. 그렇게 저 강아지는 의족을 가진 채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해.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저 강아지를 도와준 수다동물센터에 큰 박수를 보냈어. 정말 너무 예쁜 아이인 것 같아. 뺑소니 한 사람 똑같이 복수해주고 싶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런데 실제로 지금도 수많은 강아지들이 도로에서 다치거나 로드킬을 당하고 있어. 사고로 인해 다리를 잃은 녀석들은 이렇게 인간들의 기술로 도와주고 있어.
녀석들의 다리를 잃게 하는 것도 인간이고 도와주는 것도 인간이라는 게 조금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다 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믿기 어려운 장면들이 펼쳐지곤 해. 실제로 보기 전까진 절대 믿을 수 없어. 이 영상이 아니었다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지도 몰라. 1945년 6월 10일 농부 로이드 올순이라는 사람은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닭고기를 먹기로 해. 집에서 기르던 닭의 머리를 힘차게 내리쳤어. 그런데 그 순간 마이크라는 닭이 날뛰어 목이 완벽하게 잘리지 않은 채 머리의 일부만 잘리게 돼. 닭은 머리가 없는 채 미친 듯이 날뛰어 뛰어다녔어. 원래 닭은 머리를 순식간에 자르면 한동안 날뛰어 다니거든. 농부는 이 닭도 그런 줄 알고 날뛰는 닭을 냅뒀어. 그런데 다음날 농부는 깜짝 놀라게 돼. 머리가 잘린 닭 마이크가 다른 닭들과 함께 마당에서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있었거든. 이걸 신기하게 여긴 농부는 잘린 닭의 식도를 통해 먹이를 넣어줬어. 이 소식은 순식간에 세계로 퍼져나가게 돼. 머리 잘린 닭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취재진들이 농부를 찾아와. 농부는 취재진에게 돈을 받으며 마이크를 이용해 큰 돈을 벌어내. 마이크는 목이 없는 채로 끝까지 살아갔어. 이 사건을 본 주변 농부들도 돈을 벌기 위해 자신들의 닭의 머리를 전부 쳤지만 마이크 같은 닭은 나오지 않았어. 마이크는 머리 없이 살아가며 농부에게 큰 돈을 벌게 해줬어. 그러던 어느 날 농부는 술에 잔뜩 취해 있었어. 마이크에 밥을 주기 위해 식도에 먹이를 넣어주려던 순간 식도가 아닌 기도에 먹이를 넣어주게 돼. 결국 마이크는 질식사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아. 실제로 마이크는 기네스북에 등재된 머리 없이 가장 오래 산 닭이야. 엄청난 고통을 이겨내며 1년 6개월간 살아남았어. 농부에게 큰 돈을 벌게 해줬지. 마이크의 머리가 잘린 후 혈액이 빠르게 응고되면서 경동맥의 과다출혈을 막았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전문가는 말했어. 물론 정말 보기 드문 케이스야. 잔인하다. 저걸 돈벌이로 이용하다니. 그냥 죽여줘. 맞아. 실제로 이걸 본 많은 사람들은 돈 내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가장 너무한다고 말했어. 전 꿀꿀이들과 함께 지식 도서관을 만들고 싶어요. 같이 도서관 만들어줄 꿀꿀이들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알비노라고 잘 알려져 있는 백색증, 유전자 돌연변이의 한 가지 유형이야. 흔히 알려져 있는 증상으로는 몸의 색소가 결핍되어 흰색으로 변하는 게 있어.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몸의 모든 털에서 색소가 빠져. 이런 백색증을 앓는 생명체들은 피부의 지방층이 굉장히 얇아. 멜라닌 색소가 없어서 자외선에 완전히 노출되기 때문에 천적에 의해 쉽게 잡아먹히기도 해. 그런데 이런 아픔을 이겨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대단한 동물이 있어. 바로 알비노 혹등고래 미갈루야. 2012년 9월 25일 여러 사람이 바다에서 보트를 타고 있었어.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온몸이 흰색으로 덮인 혹등고래가 다가와. 바로 미갈루야. 실제로 혹등고래는 인간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거든. 미갈루도 마찬가지로 인간들을 만나면 이렇게 가까이 와준다고 해. 이 미갈루는 전 세계에 단 한 마리만 있는 개체니까 최근엔 새끼로 추정되는 흰 혹등고래도 목격됐다고 하는데 확실하진 않다고 해. 그래도 이런 아픔을 이겨내고 멋지게 바다를 헤엄치고 다니는 걸 보면 정말 기특한 것 같아 꿀. 실제로 혹등고래들은 바다 밑에서 스쿠버 다이버들에게 지느러미를 흔들어 신호를 주기도 한다고 해. 그건 뱀상어, 백상어가 있으니 더 이상 내려가지 말라는 뜻이라고 해. 알비노? 실제로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경이로워. 맞아. 저 아름다운 고래는 꼭 우리가 지켰으면 좋겠어. 지구상 단 한 마리만 존재하는 고래니까 말이야. 이 영상 한번 봐봐. 2014년 1월 28일 뒷다리가 모두 잘린 소에게 의족을 선물한 순간이야. 이 소는 송아지 때 사고로 인해 뒷다리를 모두 잃었어. 그러나 목장 주인은 소에게 의족을 주고 키우기로 결심해. 결국 소는 의족을 얻고 네 발로 온전히 걸을 수 있게 돼.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 의족을 준 농부에게 영웅이라고 말했어. 영웅은 농부가 아니라 다리 없이도 버텨낸 송아지야. 2015년 7월 10일 캘거리 대학교 수의학부에서 놀라운 발명을 해내. 이 우리 안에 있는 닭은 큰 아픔을 겪고 있어. 바로 두 발이 모두 잘려있다는 거야. 이 닭을 도와주기 위해 수의학부에서 3D 프린터를 직접 가져와 닭의 잘린 발 크기를 직접 재고 임시 모형으로 닭이 잘 걷는지 테스트도 진행해. 직접 3D로 크기에 맞춰 모델링까지 해줘. 심지어 디자인도 원래 닭의 발과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 주려 해. 그리고 닭에게 수의학부에서 직접 만든 발을 씌워줘. 과연 닭이 잘 걸어 다닐 수 있을까?
There's certainly the possibility of looking into exploring other avenues either with 다행히 아무 이상 없이 잘 걸어다녔어. 이 영상을 본 다른 사람들은 반려동물 용품점에 직접 팔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어. 이 영상으로 인해 캘거리 대학교 수의학부는 자신들의 이름을 한 번 더 알리게 됐어. 조만간 진짜 로봇 닭이 나타날 수도 있겠는데. 맞아. 힘들게 고통을 이겨내고 있는 동물들을 위해 이렇게 멋진 개발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꿀. 이 영상 한번 봐봐. 동물원에 있던 코끼리 한 마리가 앞발을 잃게 돼. 코끼리는 세 발로 불편하게 걸으며 우리에서 살아가고 있었어. 이걸 본 많은 사람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어. 그런데 얼마 뒤 이 코끼리는 놀라운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 진짜 다리 같은 두꺼운 다리에 의족을 장착해 코끼리는 네 발을 이용해 자유자재로 움직였어. 알고 보니 동물원 측에서 안타깝게 여긴 이 코끼리를 전문가들과 힘을 모아 의족을 만들어줬다고 해. 코끼리는 지능이 상당히 높아서 자신을 도와준 인간들의 얼굴을 모두 기억하고 있을 거야. 지금 얘기가 꿀꿀이들 지식에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1997년 촬영된 실제 서린의 영상이야. 사실 서린은 아니고 알비노증을 앓고 있던 고릴라 눈송이의 영상이야. 야생에서 알비노증을 앓는 고릴라는 굉장히 보기 드물어. 알비노증이 있다면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거나 천적에게 잡아먹히거든. 그런데 이 고릴라 눈송이는 끔찍한 일을 겪으며 살아남았어. 흰 고릴라가 나타났다는 소문에 원주민들은 그 지역 고릴라 무리 전체를 사살해. 이 알비노 고릴라 눈송이를 생포해. 눈송이는 가족을 모두 잃은 채 바르셀로나 동물원으로 팔려오게 돼. 당시 세상에서 하나뿐인 흰 고릴라 눈송이를 보기 위해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들었어. 실제로 이 알비노 고릴라를 본 사람들은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해. 그러나 눈송이는 행복하지 않았어. 알비노증으로 인해 빛을 보았을 때 눈이 과하게 부시는 포토포비아 증상에 시달려 실제로 1분의 눈을 20번 이상 깜빡거렸다고 해. 그런데 사람들은 눈송이를 계속해서 촬영했어. 심지어 눈송이는 기네스북에 가장 사진이 많이 찍힌 고릴라로 등재되기도 했어. 그러다 결국 2003년 희귀 피부암 진단을 받게 돼. 고통이 심해지고 정상적인 행동이 불가능해졌어. 동물원은 그를 안락사시키기로 결정해. 그건 눈송이가 40살이 되던 해였어. 그런데 놀라운 건 일반적인 고릴라 수명이 25년이야. 알비노 고릴라의 눈송이가 평균 수명보다 오래 살았다는 거야. 일부 사람들은 눈송이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행복을 주기 위해 아픔을 이겨내고 오래 살아남았다고 말했어. 2살의 가족을 잃고 철창 안에 40년 동안 갇혀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준 눈송이가 정말 기특한 것 같아 꿀. 너무 신기하고 예쁜데 불쌍하다 꿀. 맞아. 외형만 보면 멋진 동물들이지만 그 안에 고통을 이겨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모두 알아줬으면 좋겠어 꿀. 충격적인 영상이 하나 올라와. 강아지 한 마리가 녹은 고무 안에 완벽히 갇혀있어. 저대로 두면 저 강아지는 그대로 죽고 말 거야. 바로 그 순간 걔 주인은 굴착기를 불러 고무와 강아지를 통째로 땅에서 퍼내려는 거야. 강아지를 퍼낸 뒤 사람들은 이불로 강아지를 옮기며 몸에 묻은 고무를 제거하려 해. 녀석은 공포에 질린 눈을 하며 몸을 떨고 있었어. 사람들은 직접 손으로 강아지 몸에 묻은 고무를 떼어줘. 정말 다행히 강아지는 무사히 구조되어 제 모습을 되찾았어. 그래도 너무 힘들고 지쳐 보여. 건강엔 큰 이상이 없다고 해. 너무 예쁜 녀석인데 앞으로는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이 사건은 조회수 1900만 회를 달성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돼.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건 저 개는 실제로 구조된 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개가 스스로 녹는 고무에 빠질 일이 없다는 거야. 미친 그럼 억지로 집어넣고 구조하는 척한 거야?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야. 오직 조회수만을 위해 상황을 연출한 거야. 위험에 처한 강아지를 구조하는 것처럼 말이야. 얼마나 뜨겁고 무서웠을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저 사람들은 정말 큰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도움을 요청하는 개 울음소리는 가장 슬픈 소리 중 하나인 것 같아 꿀.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동물을 마주해. 그때 너가 상상 속에서만 보던 동물이 나타난다면 넌 몸이 굳어버릴 거야. 카메라에 담기지 않았다면 누구도 믿지 못했을 거야. 누워서 유튜브를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놀라운 동물들이 살아가고 있어. 털색이 검은색인 사자, 흑사자를 알고 있어? 흑표범, 흑재규어와 달리 실존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인터넷에는 종종 검은색 사자 사진들이 나타나기도 해. 정말 흑사자는 전설 속에서만 존재하는 동물일까? 종종 갈기색이 검은색인 사자들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해. 그게 아니라면 바로 이 녀석들이 흑사자일 수도 있어.
철창 안쪽에 검고 커다란 동물 한 마리가 보여. 카메라를 발견하곤 몸을 돌려서 천천히 다가와. 가까이서 보니 그냥 검은 동물이 아니야. 몸에 반전 무늬들이 있었어. 이 녀석은 제규어와 사자의 이종 교배로 태어난 제그라이온이야. 전체적으로 검은색을 띠지만 황색이 조금씩 섞여 보이는 게 특징이야. 제그라이온은 수컷 흑제규어와 암컷 사자 사이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흑제규어에게 흑색 털을, 사자에게 황색 털을 동시에 물려받았기 때문이야. 제규어의 특징인 표범 같은 얼룩무늬도 있어. 이 영상도 한번 봐봐. 철창 안에 황색 제규어가 있어. 그리고 카메라를 올려 옆을 비추니까 제그라이온이 위쪽에 자리 잡고 엎드려 있어. 제규어와 비교하니 확실히 진한 검은색인 게 느껴져. 색의 차이로도 뭔가 그냥 제규어보다는 훨씬 더 엄청난 포스가 느껴지지 않아? 갈기만 없을 뿐 정말 제그라이온은 검은색 사자가 맞다. 이 영상 한번 봐봐. 엄청나게 커다란 털복숭이 동물이 마당에 앉아있어. 주인이 휘파람을 불자 앉아있던 몸을 일으켜서 다가와. 털이 엄청 많아서 그런가 완전 세차장에 있는 롤러처럼 생겼는데. 흐름 끊지 말고 들어봐. 이 개는 바로 사자개라고도 불리는 티베탄 마스티프야. 티베트 중앙아시아의 유목지대에서 자란 오래된 초대형 견종이야. 종종 나타나는 흑사자 목격담은 어쩌면 이 티베탄 개의 목격담일 수도 있어. 티베탄 마스티프는 고산지대에서 가축이나 사람들을 지키는 용도로 키워졌어. 그래서 덩치가 크고 성질도 엄청 싸나워. 천적으로부터 가축이나 사람을 지켜야 하고 흥분한 가축이 주인을 공격하면 작은 덩치와 힘으로는 통제가 안 됐거든. 이 영상 한번 봐봐. 티베탄 마스티프가 바닥에 놓인 고기들을 뼈채로 씹어먹고 있어. 그런데 주변을 잘 봐봐. 티베탄 마스티프 주위에 늑대들이 둘러싸고 있어. 충분히 위협적인 상황일 텐데도 아랑곳하지 않아. 오히려 늑대들이 눈치를 보는 느낌이야. 먹이를 먹고 싶어서 입맛만 쩝쩝 다시는 검은 늑대가 고기를 먹으려 시도할 때마다 회색 늑대에게 혼쭐이 나. 마치 식사 중인 티베탄 마스티프를 건드리지 말라는 듯이 말이야. 늑대가 눈치 보면서 풀만 뜯어먹고 있네. 늑대를 보고도 쫄지 않는다니 충분히 사자라고 생각할 만해. 사자와 표범 사이에서 태어난 희귀한 사자 레오폰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레오폰은 사자와 표범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어. 사자의 갈기나 표범의 점박이 무늬 같은 것들 말이야. 사자와 표범의 잡종 출생 자체는 유럽의 동물원에서부터 몇 차례 있었어. 하지만 모두 성체로 성장하기 이전에 죽고 말았어. 성체까지 성장한 건 1950년부터 60년대 일본의 고시엔 한신파크에서 태어난 레오폰들 뿐이야. 오늘날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레오폰의 사진들은 거의 모두 고시엔 한신파크에서 촬영됐어. 고시엔 한신파크는 1950년대부터 잡종 동물 탄생을 계획했어. 그래서 비슷한 나이대에 수표범 카네오와 암사자 소노코를 잡종의 부모로 정해 둘은 어릴 때부터 함께 사육해서 서로에 대한 적대심을 없애는 등 철두철미하게 잡종 탄생을 준비시켰어. 그러다 1959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둘의 교미가 목격되었고 9월 말에는 소노코의 임신이 확인되었어. 그리고 1959년 11월 2일 암수 한 쌍의 남매를 출산했어. 수컷은 레오키치, 암컷은 폰코야. 그리고 이후 1961년 6월 29일에 두 번째로 레오폰들이 태어나. 수컷 한 마리, 암컷 두 마리의 3남매였어. 각각 조니, 데이지, 체리라는 이름이야. 첫 번째 레오폰 남매인 레오키치와 폰코가 2살이 되었을 때 한신파크는 레오폰 사이의 교미를 통한 레오폰 생산을 계획했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구만. 그런데 잡종 맹수는 보통 수컷이 불임으로 태어나. 그건 레오폰인 레오키치도 마찬가지였어. 레오키치의 먹이에 호르몬과 영양제를 섞여 먹이기도 했으나 번식이 가능해지는 일은 없었어. 이후 레오폰들은 1970년대 들어서 후손 없이 하나하나 숨을 거뒀어. 1985년 7월 19일 마지막으로 조니가 사망한 이후 전 세계 어디에서도 더 이상의 레오폰 탄생은 없었다고 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흑사자 사진은 대부분 이 사자의 사진을 합성한 거야. 바로 백사자야. 백사자는 흰색 털을 지닌 사자를 뜻해. 주로 남아프리카 사자가 백변증에 의해 흰색 털을 지니게 되는 경우 백사자라고 해. 백호와는 달리 백색증으로 인해 생길 순 없어. 사자한테 바람 불어서 괴롭히는 거야? 철조망이 없었으면 큰일 났겠는데. 백사자는 1938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팀바바티 자연보호구역에서 최초로 목격됐어. 이후 1992년, 2004년 사이에 야생에서 멸종된 것으로 여겨졌어. 그런데 당시 보호재단의 야생 복원 시도로 백사자 자연 소식지 되도입에 성공해. 백변 유전자가 존재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어. 그중 빙하기에 눈과 얼음이 많았을 시절 하얀 털이 위장에 적합해서 사냥이 수월했기 때문일 거라는 이야기도 존재해. 그 유전자가 현재까지 계승되었다는 주장인 거야. 눈에 띄는 색이다 보니 보통 사자보다 생존에 불리하다고 여겨져.
하지만 2012년 PBS의 화이트 라이온스라는 시리즈에서 보여진 모습은 달랐어. 두 마리의 새끼 암컷 백사자가 자연에서 무리 없이 생존하고 있었던 거야. 사람들과의 통용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줬어. 하지만 다수가 아닌 소수였기 때문에 모든 개체가 무리 없이 생존 가능한지는 불분명해. 멋진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전 세계 각지의 동물원이 많이 보유하고 있어. 실제로 우리나라 에버랜드 사파리 월드에서도 백사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 곰은 호랑이 같은 큰 경쟁자가 없는 곳에선 최상위 포식자야. 퓨마나 늑대 같은 다른 육식동물들의 먹이도 압도적인 덩치로 빼앗아버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 2006년 아주 기묘한 곰이 발견돼. 바로 북극에 사는 북극곰과 회색곰 사이에서 태어난 그롤라곰이야. 2020년대 들어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된 영향으로 북극의 환경이 변해서 북극곰들이 남하하기 시작했어. 반대로 냉대 기후에서 서식하는 회색곰들은 북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 두 종의 서식지가 부분적으로 겹치게 된 거야. 환경 오염이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그롤라 곰의 수가 계속 많아지고 있어. 그롤라는 그리즐리와 폴라의 합성어야. 피즐리, 카푸치노 베어, 나눌락이라고도 불려. 그롤라 곰은 곰인 만큼 당연히 성질이 포악한 데다 힘도 매우 강해. 몸집과 몸무게도 다른 곰들보다 많이 나가는 편이야. 번식 능력과 적응력이 뛰어나지만 수영은 못해. 생활 방식은 불곰 종류보다는 북극곰에 더 가까워. 회색곰과 북극곰의 강점과 장점을 합친 느낌이야. 일부 생태학자들은 그롤라곰이 늘어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어. 이게 지속되면 북극곰이 회색곰 종에 흡수되어 소멸할 가능성이 높거든. 인간이 일으킨 기후변화 때문에 서식지의 환경이 바뀌어서 원래대로라면 서식지가 떨어져 있어야 할 종이 다시 통합되어 버렸으니 귀여운 북극곰 없어지지 않게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인간이 미안해 곰들아. 아프리카 중서부에 위치한 콩고는 침팬지의 서식지로 유명해. 문명과 지적 수준의 차이를 제외하곤 인간과 비슷한 습성을 가지고 있어. 침팬지는 유전적으로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 중 하나야. 침팬지의 유전자와 인간의 유전자는 약 98%나 일치할 정도야. 1960년 미국인 사육사 프랭크와 자넷 부부는 콩고의 숲속을 산책하다 특이한 걸 발견해. 3살짜리 침팬지 한 마리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걸어다니는 걸 본 거야. 마치 인간처럼 어깨를 편 채 직립보행을 하고 있었던 거지. 부부는 이 침팬지를 집으로 데려와 키우며 올리버라는 이름을 붙여줬어. 올리버의 생김새는 다른 침팬지들과는 조금 달랐어. 작고 둥근 머리에 납작한 얼굴, 작은 턱, 높은 이마를 가지고 있었어. 귀는 뾰족했고 가슴과 머리에는 털이 없어. 올리버는 항상 꼿꼿이 서서 걸어다녔어. 이런 이질적인 모습 때문에 다른 침팬지들과는 잘 섞이지 못했어. 하지만 사람과 어울리길 더 좋아했지. 심지어 관찰을 통해 스스로 사람들의 행동을 배우고 익히기도 했어. 마치 인간의 아이처럼 놀라운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웬만한 사람보다 더 나은 자세로 걸어다니는데. 평소 의자에 즐겨 앉았고 화장실을 사용할 줄도 알았어. 사람처럼 TV를 보며 휴식을 취했고 웃기는 내용이 나오면 깔깔대고 웃기도 해. 수컷이었던 올리버는 번식기에 암컷이 다가와도 관심이 없었어. 오히려 인간인 여자 양육인에게 성적인 관심을 나타내기도 해. 그래서 당시에는 올리버가 인간과 침팬지 사이에서 태어난 교잡종인 휴먼지가 아니라는 말이 떠돌기도 했어. 올리버는 인간과 원숭이과의 사이인 47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었어. 어느 인종에도 없는 새로운 종이었던 거야. 그래서 학자들은 올리버를 휴먼지라고 불렀어. 이 사실이 알려지며 전 세계 유전공학 과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어.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영화 혹성 탈출이 현실이 될 수도 있어. 그런데 1997년 시카고 대학은 올리버의 염색체를 정밀 검사했어. 그리고 다른 침팬지들과 같은 48개의 염색체를 가졌다고 발표해. 이로써 올리버는 유전학적으로 평범한 침팬지였다는 결론이 났어. 그런데 올리버가 어떻게 직립보행을 하고 사람처럼 행동했는지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는 미스테리로 남아있다고 해. 지금 얘기가 꿀꿀이들 지식에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세계에서 가장 큰 고양이과 동물은 과연 뭘까? 흔히 사자나 호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바로 암컷 호랑이와 수컷 사자 사이에서 태어난 라이거야. 사자와 호랑이는 매우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라이거가 태어날 수 있어. 라이거 수컷과 대부분의 암컷은 새끼를 가질 수 없어. 전부는 아니지만 극소수의 암컷은 교미가 가능하기도 해. 암컷 라이거와 수컷 사자가 교배하면 라일 라이거가 태어나고 수컷 호랑이와 교배하면 타일 라이거가 태어나. 영상 속에서 더 호랑이와 가까운 생김새 쪽이 타일 라이거야. 으르렁거리는 소리 완전 미쳤는데. 라이거는 호랑이와 사자의 중간 외모를 하고 있어. 백호나 백사자가 부모인 경우
털색이 흰색인 경우도 존재해. 몸무게는 수컷이 평균 300kg으로 호랑이나 사자에 비해 월등히 커. 일반적인 호랑이나 사자와 체중 차이가 1.5배 이상 차이 나는 거야. 그래서 어지간한 대형 개체가 아니라면 사자나 호랑이는 이 라이거를 이기기 힘들어. 이종 교배로 인해 숫사자의 성장 유전자만 받고 암사자의 성장 억제 유전자를 받지 못해서 이렇게 덩치가 큰 거야. 그런데 지나치게 머리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생존 능력 측면에서는 불리하다고 해. 순발력, 민첩성, 지구력이 매우 떨어지거든. 그리고 몸집이 크고 색이 다르다는 것만으로도 사냥감을 기습하기 힘들어. 국내 에버랜드 사파리 월드에서도 라이거를 보유하고 있었어. 하지만 라이거의 인기가 급하락하며 점차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어. 결국 마지막 개체였던 크리스가 폐사했고 이제 라이거는 국내에서 볼 수 없게 되었어. 그렇다면 라이거와 반대로 수컷 호랑이와 암컷 사자가 교배하면 어떤 게 태어날까? 바로 타이온, 타이언, 타이건, 타이글린이라고도 부르는 타이곤이 태어나. 타이곤의 성격은 라이거나 일반적인 사자, 호랑이보다 더욱 사나워. 타이곤의 생김새는 일정하지 않아. 갈기를 가지고 있을 경우 사자보다 갈기가 짧아. 크기는 부모 개체보다 크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180kg 정도의 무게를 가져. 내가 본 타이곤 중에 가장 완벽한 호랑이와 사자의 조합이야. 부모가 모두 사자인 경우에는 적절한 크기의 후손이 태어나. 하지만 사자가 다른 동물과 잡종을 만들 때는 그렇게 되지 못해. 숫사자는 자기가 낳은 후손의 크기를 크게 해서 경쟁해서 이기는 쪽으로 진화하고 암사자는 반대로 크기를 줄여서 많이 낳는 쪽으로 진화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수컷 호랑이와 암컷 사자가 교배해서 태어난 타이곤은 크기가 작아. 라이거보다는 야생에서의 생존 가능성이 다소 높을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수명은 짧은 편이라고 해. 해양 동물 중에도 이종 교배종이 있어. 바로 홀핀이야. 홀핀은 매우 희귀한 고래목 잡종이야. 흔히 범고래와 돌고래 사이에서 태어난 거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수컷 범고래 부치와 암컷 큰 돌고래의 짝짓기에서 탄생했어. 이름도 범고래와 돌고래가 합쳐진 거라 더 그렇게 생각됐을지도 몰라. 크기는 범고래 부치와 큰 돌고래의 중간 사이즈야. 치아의 개수 또한 중간인 44개를 가지고 있어. 몸 전체에 광택을 띠어. 이런 홀핀이 처음 탄생한 건 인위 교배로 인해서였어. 하지만 드물게 자연에서도 간간히 발견된다고 해. 검은색인 게 특징이야. 그런데 놀랍게도 자연에선 범고래 부치는 작은 돌고래류를 사냥해서 잡아먹기도 해. 그런데 어떻게 돌고래와 이종교배를 할 수 있었던 걸까? 천적간의 이종교배라니 너희 도대체 뭐하고 사는 거니? 얼룩말과 다른 말속 동물과의 사이에서도 여러 교잡종들이 태어나. 암컷 얼룩말은 보통 다른 종류의 말과 교미하는 경우가 적어. 그래서 대부분 아버지 쪽이 얼룩말인 경우가 많아. 지브로이드도 라이거나 타이곤처럼 아버지와 어머니의 종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 달라져. 보통 수컷 얼룩말과 암컷 말, 조랑말, 당나귀 등이 부모야. 말과 당나귀의 교잡종인 노새와 마찬가지로 부모 양쪽의 염색체 수 차이로 인해 지브로이드도 번식이 제한돼. 대부분 외소증을 보여서 얼룩말보다는 크기가 작아. 외모는 부모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 성격은 차갑고 예민한 얼룩말의 성격과 비슷하긴 해. 하지만 가축용 말의 혈통이 섞여있기 때문에 길들이기는 비교적 쉬워. 이렇게 어느 종과 결합하는지에 따라서 외모가 확연히 달라져. 이 영상 속 동물은 얼룩말과 당나귀의 교잡종인 지동크야. 얼굴만 보면 분명 당나귀인데 몸과 다리에 있는 선명한 줄무늬는 완전 얼룩말이야. 일반적인 종보다는 훨씬 간지나긴 하네.